자, 아리스토텔레스 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덕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인간의 감정, 쾌락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 3장입니다. 2권의 3장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행동에서 쾌락 혹은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성품의 표준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람이 즐거워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품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재밌어요. 난 이런 걸 이렇게 음미하는 거, 이게 공부예요. 그냥 문장을 외우고 그러면 이게 그 정치 철학이라는 공부가, 이게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면 그건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책을 썼다, 이거 정말 재미없는 공부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정치 철학에 대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선이 왜 재미없다고 하냐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실험을 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던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쾌락, 즐거워해. 어떤 사람은 괴로워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도덕적인 기본적인 품성과 관련돼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더 읽어봅시다. 육체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절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몰고 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무슨 기도를 한다거나, 예컨대 그런 이해는 없지만, 그런 사람, 그게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수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게 오히려 절제하는 사람이고, 이에 반하여 육체적 쾌락을 멀리함으로써 괴로워하는 사람, 육체적 쾌락 멀리, 술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게 못하면, 나이트클럽에 못 가고 술 못 마시면 막 괴로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방탕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체의 행동 자체가 아니고 그걸 못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불쾌감, 감정적인 요인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칸트가 나중에 비판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칸트가 이걸 어떻게 비판하는지. 사실 뭐 칸트의 글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칸트가 그 비판하는 지점을 읽으면, 예를 들어서 실존이성 비판, 윤리 형이상학에 있죠. 윤리학, 윤리 형이상, 이런 요 책들이 아마 이제 여기에 관련된 칸트의 중요한 저작인데, 그게 사실은 칸트의 수많은 저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려워요, 읽기가. 근데 요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칸트 책을 읽으면, 이래서 칸트가 이런 말을 썼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칸트를 읽잖아? 그럼 이게 뭔 소린지는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정치 철학도 물론 뭐 칸트 전공,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이렇게 되지만, 나는 이게 유기적으로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양쪽 다 알기는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양쪽을 다 안다?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이 문제의식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비판을 썼다, 그 지점을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런 강의가 필요하고, 그걸 이 정치 철학의 개보학적인 강의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강의다. 그래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283쪽의 위에서 네 번째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을 견디며 그러면서 거기에 기쁨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무서운 일을 보고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감정적인 쾌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게, 어떤 끔찍한 일을 보고 막 사람들은 다 몰라서 도망가는데 아무런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 그게 용감하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에 반하여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탁월성, 즉 덕은 쾌락과 고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쾌락 때문이요, 우리가 고귀한 일을 멀리하면 고통 때문이다. 요거 대단히 중요해. 요 부분, 그러니까 덕성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성적인 게 아니고 자꾸 행동을 반복하면서 몸에 채워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덕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뭐예요? 쾌감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 세네 줄 밑에서 또 나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고통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쾌감과 관련돼 있다, 혹은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행동은 정념,
정념이란 말은 파토스란 말인데 이 정념이란 말은 욕망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과 정념, 그러니까 행동과 욕망 혹은 행동과 파토스, 그 다음에 덕과 쾌락, 이 문제의 상관관계가 사실은 또 근대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루소나 스피노자는 이런 쪽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칸트, 나중에 보겠지만 칸트의 라인은 이런 쾌감, 감정, 파토스, 욕망 이런 건 전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근대로부터 현대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철학적인 논쟁들이 사실은 요 아리스토텔레스 요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만 읽어보세요. 239페이지. 쾌락은 우리들을 누구에게나 있어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와 함께 자라온 것이다. 그런 까닭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든 이 정념을 떼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심지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정념, 쾌락 이런 것들이 덕스러움과 행동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덕스러움 혹은 그런 그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중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과도로 말미암아 과함이죠. 과도로 245페이지인데 과도로 말미암은 악덕,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것도 악독이고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도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바로 덕스러운 행동이고 그게 도덕적인 기초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지금 읽은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산술적인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용기 있는 것도 문제고 너무 비겁한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디서 수적으로 딱 자르느냐? 프로네시스, 실천지혜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로 되지 않아. 그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럼 어디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가 과도함이고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가 비겁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인 그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네시스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무슨 강도 10명에서 막 총을 들고 막 총질을 해대면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서서 한 사람이 맨손으로 강도를 제압하고 무슨 강도짓을 막으려 했다. 내가 보기엔 그건 너무 과도한 용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무슨 특공대 출신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어떻게 강도 10명을 총질하는 강도 10명을 막아내. 내 투박한 예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조그만 칼을 들고 어떤 여자를 겁박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강도가 좀 겁에 질려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방 치면은 어떻게 하면 제압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거는 적절한 용기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게 프로네스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중용이라는 겁니다. 덕은 중간을 발견하는 거예요. 중용.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교 경전에도 보면 중용이라는 경전이 있고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의 유교적인 뜻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중용이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과도함과 부족함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사람들의 해석서가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한 중용이라고 하는 건 선비가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선비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신을 하는 거 그거가 중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중용하고 대단히 유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 소위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걸 기준, 이게 덕스러운 행동이야. 이게 칭찬받을 도덕적인 행동이야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렇게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중용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244쪽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한 동교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중간적이며 동시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용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의미 이런 뜻도 있지만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그것도 마땅한 사람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 대해서 마땅한 동기로 마땅한 태도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TPO라고 그러죠. Time and Place 그다음 뭐예요? Occasion TPO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그 TPO에 맞게 옷을 입고 뭐 거기 TPO에 맞게 말을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는 화를 낼 줄 모른다? 아 그거는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신을 잘한다고 하는 게 자기한테 손해 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자, 뭐 그런 얘기들 여기도 계속 251페이지 제 9장에도 보면 음? 화를 내거나 돈을 주거나 혹은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을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때에 마땅한 동기에서 마땅한 방법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들 이게 사실은 중용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네시스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선택과 숙고를 하는 어떤 실천적인 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스러움과 프로네시스는 같이 연결됐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